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포용적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규칙과 법이 살아있으며 자신이 창출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보상을 보장받는다. 그죠? 이 사유재산 제도, 그 법의 지배, 아까 말씀드린 거고, 누구에게나 올바른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나.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바른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사업할 기회도 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포용적 제도가 참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제도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은 것이 소수 계층이 기회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의 500년 역사, 그 양반 제도. 그래서 그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나라를 뺏기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착지적 제도 그러면 저는 딱 요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딱 양반 제도 생각하면 착지적 제도예요. 이 보십시오, 이거. 데려다 놓고 줄이를 털고, 양반을 만나면 길가에 비켜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올려야 한다. 이 특수한 계급이죠. 그 다음에 죽어도 나는 양반, 너는 쌍놈. 이게 바로 착지적 제도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이 책에서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우리 양반 제도, 딱 들면 착지적 제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지적 제도하고 포용적 제도의 그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대비를 하면, 법의 지배, 소수 집단에 의한 지배. 그죠? 누구에게는 법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법이 있느냐.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바로 우리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법의 지배, 소수 집단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가 포용적이고 소수 집단에 의한 지배가 착지적이겠죠. 그리고 만민이 평등하고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는 데 비해서 특수계층이 존재한다. 그건 이제 착지적 제도예요. 그리고 포용적 제도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지만 착지적 제도는 특수계층의 이익을 추구한다. 우리 양반제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 정신이 고양되어 있고 투자 유인, 사업가 정신, 투자 유인. 그런데 이건 혈연 집단주의, 클리엔텔리즘. 혈연 집단주의라는 게 혈연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 그게 바로 또 뭐겠어요? 양반 아닙니까? 양반. 그런 특수 계층에게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착지적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이렇게 착지적 제도하고 포용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책을 읽었다고 그러면서 포용적 제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 신문 기사나 칼럼에 가끔 보면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좀 약간 오해하는 면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포용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잠깐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용적 제도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게 포용적 금융이라고 있어요. 포용적 금융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것도 영어로 하는 인클루시브라고 똑같은 인클루시브인데 포용적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 그죠?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이자를, 그렇게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은 이자를 좀 싸게 해주고, 신용 상태가 좀 불량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높게 받는 게 일반적인 상례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국가가 좀 이자를 아주 싸게 했어. 좀 돈을 빌려줘야 된다. 그게 이제 포용적 금융입니다. 포용문을 이제 포용한다. 이제 포용한다 그런 뜻이죠. 포용한다. 다 함께, 우리 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자. 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용이라는 것은 그건 함께 가자는 그런 포용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용이다. 참여.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게 여기 말하는 포용적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 포용적 제도를 포용적 금융이라는 데서 특히 그런데요. 모든 사람을 안고 가자. 뭐 가난한 사람도 안고 가고 저 돈을 못 빌리는 신용 불량자도 우리 안고 가자. 그것이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는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가 포용적 금융을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안고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포용적 그런 의미로 써야 나라가 발전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도 또 그런 비슷한 글을 또 본 적이 있는데요. 포용을 해야 된다. 포용을 해야 우리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서, 그건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포용을 해야, 그 말한 대로 포용적 금융에서 말하는 포용. 모든 사람들 안고 가는 포용.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장은 이 저자는 저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 난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참,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말하는 포용적 제도는 여기 보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이제 착취적이고 포용적, 그 큰 차이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포용적 제도를 모두를 끌어안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의미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나는 뭐 그렇게 그 사람 주장에 대해서 난 반박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 주장은 이 저자가 하는 주장은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하면서 Y Nations Fail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거 보세요. 포용적 성장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은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포용은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포용적을 이제 다른 의미로 쓰는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 그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저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 건 결코 아니고요. 기회의 균등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오픈시켜주라. 그러면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그 오해가 있다는 걸 제가 특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책을 인용한 기사도 있고 뭐 칼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쓰려고 그래요. 저 결과의 평등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책을 자꾸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는 거죠. 이 저자가 알면은 난 그건 아니야 할 거예요. 난 그런 주장한 적도 없는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변질되었느냐? 근데 그러면 왜 포용적 경제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술 혁신, 그리고 인재 육성.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술 혁신.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양반의 재능과 능력만 동원하지 말고 쌍놈의 능력과 재능을 동원해야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착취적 제도화에서도 성장은 가능하나 착취적 제도화에서도 성장은 가능하나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 역시 제한적이다. 아마 우리 좀 이따 중국의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미안합니다. 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 이야기. 그래서 착취적 제도를 통한 성장은 단명하고 만다.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왜 포용적 경제 제도가 필요한가? 우리 야구 선수들이 거기 뭐 특수 계층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만 야구 선수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야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능력에 따라 가지고 프로 선수들이니까 대우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두산이잖아요. 두산 베어즈. 두산에서 자기들이 만든 그 특수한 그 기술 혁신이라고 그럴까 야구에서 우리 이루수가 있고 우익수가 있죠. 그 포지션이.
그런데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는 이익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익수란 말은 이루수하고 우익수를 합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좌타자가 들어왔을 때 그 좌타자의 볼이 잘 떨어지는 데가 이루수하고 우익수의 중간에 잘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자기들이 이제 간파했어요. 그래서 어떤 좌타자가 딱 나오면 이루수가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그 이루수하고 자기 본래 위치 이루수하고 우익수하고 그 중간쯤 딱 서 있습니다. 그 중간쯤이 뭐냐니까 우리 이게 잔디를 안 심어놓은 게 내하고 그 잔디를 또 이렇게 좀 심어놓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잔디 끝까지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익수예요. 이라는 게 이자가 이루수의 이이고 이기라는 게 이제 우익수의 익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게 다 뭐겠어요? 다 이렇게 뭐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야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센티브예요. 그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두산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그 두산의 예가 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적 파괴, 그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디스트럭티브라는 게 뭐예요? 창조적 파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라는 게 여기 보시면 뭐예요? 콜 마이닝 이렇게 뭐예요? 콜 마이닝을 하면 기존 제도에서 이제 석탄을 캐내는 그 얼마나 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나면 콜 마이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탄광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디스트럭션, 파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뉴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노동력이 대체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좋으냐?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타다라는 것도 한 대표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타다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 아이고 우리가 다 굶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 창조적 파괴가 되어야 우리가 뭐예요?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죠. 왜 창조적 파괴가 돼야 되느냐?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이 창조적 파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기득권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특수 계급이라는 거죠. 특수 이익 단체. 그게 바로 착취적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려면 기존의 산업이 자연히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정책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뭔가 그런 사람들이 보상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그 새로운 그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산업의 진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안에 생존권의 문제니까 좋은데, 근데 사회적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그 기득권들이 여기 이제 예를 들게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황금이 진흙의 가치로 추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개발한 사람을 죽였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백성이 일자리를 잃어 상실해가지고 왕실을 위협하게 될까봐 방지 기술 도입을 거부했다. 그리고 유럽의 엘리트층은 산업화에 저항했다. 그래서 이런 착취적 제도화가 있으면 특수한 계급이 존재하면 이와 같은 창조적 파괴를 막는다는 거예요. 왜 막느냐? 기득권 세력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기존 방식의 비효율을 알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수한 계급이 존재하면 양반이 존재하면 뭔가 새로운 제도가 나와가지고 상놈들이 이렇게 뭐가 부가 축적되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지위가 상실되니까.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그토록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예, 남미에 있는 예,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예를 듣는 것보다 우리나라들이 그 예도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한 양반제도. 그게 바로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왜 착지적 제도를 고집하나?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왜 착지적 제도를 고집하나? 특수한 계층들이 자기의 지위를 상실할까봐 계속 착지적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소수 계층의 포용적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알면서도 착지적 제도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창조적 파괴의 공포가 숨어 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아까도 여기도 쟁기, 콩고의 지배자가 쟁기를 보급하지 않고 합스부르크 황제가 철도를 놓지 않으며 이슬람 왕조가 인쇄기술의 보급을 막았다. 그것이 바로 다 기존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새로운 세력이 탄생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착지적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포용적 제도는 중앙 집권과 다문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 집권, 다문화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런 다문화, 모든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다양화를 또 강조하지만 중앙 집권, 왜? 아까 말한 대로 법의 지배를 우리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중앙 집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게 소말리아 이 보다시피 중앙 집권 정부가 없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이 무기를 들고 자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포용적 제도 이런 제도를 논할 그런 그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중국 고전에 나타난 포용적 제도라는 그런 또 제목하에 누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는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 것이 다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포용적 제도가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 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고전에 나타난 포용적 제도라는 그런 한번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요. 백성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용하기만 하는 임금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거하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좋은 이야기예요. 순자, 이분이 순자죠, 이분이 순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분은 그 상앙이라고 해가지고, 요 상군서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혼란스러운 나라의 군주와 신하는 덕이양양하게 나라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해 그들의 이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조금 특수한 계급을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저자의 그하고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이 국가 전망의 근본이다. 이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저자가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군주가 없는 듯 다스리면 백성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군주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짐은 부역과 세금을 줄이면서 농사철을 빼앗지 않아 백집집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이제 군주가 없는 듯이 다스리면 이 말이 이제 군주가 자기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관정료에 나오는 이야기, 농사를 논한다 이런 뜻이겠죠. 요거 제가 출처를 적어 놓은 게요. 출처.
출처를, 미안합니다. 요 출처를 적어놨잖아요. 동굴에서 벗어나고픈 주부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를 내가 밝혀놨으니까, 요거, 요 출처예요. 그래서 아마, 참, 이 동굴에서 벗어나고픈 주부다. 그래서 뭐,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이게 제가 카피라이트는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